1부 2장 기업가 정신의 확산에 관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기회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함양시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본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기능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즉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요구되는지 좀 살펴보고, 또 확산이라는 주제하에 그 기업가 정신의 결정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서 기업 이윤에 대한 고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이윤 어떻게 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창업 혹은 기업가의 이윤은 언제든지 정당하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과연 기업가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는 이해해야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해 먼저 기업가 정신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가 정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의 기능으로서 시장 조정의 기능, 혁신의 수행 등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 그런 특성들, 기업가 정신의 기능을 함양하는 특성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개인이 기업가적 행동을 하게 하는 동인으로서 심리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고요. 또 기업가 정신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 교육이 창업 실행의 관점을 넘어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진로 수립의 일환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어떤 내용이 진로 수립의 일환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교육과 창업 교육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기업가 정신의 기능적 차원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분석하고요. 예. 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실용적 차원에서의 교육 효과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업가 정신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 우리가 이를 함양해야 할까요? 그러한 내용을 한번 크게 4가지 테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 수용의 관점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경제학적 접근에서 소개되는 주로 개념인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기업가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그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업가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뭘 했기 때문에? 위험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의 기능은 위험을 수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위험에 대한 보상은 이윤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 시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자가 될지 기업가가 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보다 기업가가 더 큰 위험을 지게 되고, 그에 따라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 반면에 나는 위험을 지기도 싫고 또 위험을 지기 싫기 때문에 더 큰 보상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기업가나 비기업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보상을 수렴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기회주의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위험 수용의 관점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장 조정의 관점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많이 제시됐는데요. 기업가 정신 혹은 기업가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불균형 상태를
이윤 기회의 존재로 인식하여 숨겨진 기회를 발굴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통해 시장의 조정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균형을 이룬다라면은 기업가는 무엇인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요가 부족한 어떤 상황에서 기회를 빨리 포착해서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공급을 빨리 채워주고 수요가 부족한 시장에서는 또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서 궁극적으로 시장의 균형 상태를 이루는 역할,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커즈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윤 기회가 없으면 혁신 기업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업가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이유는 자유 경제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커즈너는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발생, 기업가의 역할에서 발생되는 이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 경제에서 상황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가는 이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기민성이 요구되며 기업가적 기회가 존재 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커즈너의 관점이죠. 세 번째 기업가의 기능은 혁신을 수행한다라는 관점에서의 기능입니다. 사실 이 앞에 시장 조정의 관점과 혁신의 수행의 관점에서는 카테고리는 다소 상이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약간 충돌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혁신 수행의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의 기능을 들여다보면 슌페터는 경제는 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닌 동적인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라는 혁신 활동을 통해 기존 경제의 균형 상태를 뒤흔들고 자본주의 사회를 진보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맞아. 제가 이제 정리된 표현을 좀 설명드리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 이런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황기에 도달했을 때 혁신을 통해 호황기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또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업가의 노력을 보상하는 것이 초과 이윤이 된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슌페터는 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의 기능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사회를 진보 발전시키는 주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진보 발전시키느냐? 바로 혁신을 통해서 진보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혁신. 그렇다면 혁신이 뭐냐? 사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상 혁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창출하는 거, 바꾸는 거 등등. 근데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슌페터가 말하는 혁신은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악을 뭘로 듣냐?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듣죠.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뭘로 들었습니까? 뭐 다양한 기기로 들었겠습니다만 아마 MP3 플레이어로도 음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뭘로 들었죠? CD 플레이어. 그 전에는 뭐 카세테이프 등등 그 전에는 뭐 LP판 이렇게 계속 넘어가겠죠.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카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학창 시절에 듣던 그런 세대인데요. 이 카세테이프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생겼죠. 이 안에 이제 한 가수의 여러 노래들이 수록이 돼 있는데 오래 듣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테이프이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박지를 잘 싸서 냉동실에 좀 넣어놨다가 몇 시간 후에 꺼내면 테이프의 탄력도가 향상돼서 조금 음질이 향상되는, 하지만 유한하진 않죠.
그런 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테이프의 어떤 질의, 탄력도의 유한성 때문에 이 테이프를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보다 탄력도가 강화된 테이프를 출시했지만 우리는 이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 20번 노래를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났는데 어떤 기업이 한 100번 정도 이상 들어야지 테이프가 조금 늘어난다? 탄력도가 이런 개선된 제품. 우리는 이 제품을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표현할지언정 혁신적인 제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테이프에는 기껏해야 노래가 한 20곡, 30곡 이 정도만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 CD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CD가 등장하면서 이 동그란 CD가 등장하면서 이 안에 몇백 곡의 노래를 수록해도 다 담기고 더 중요한 것은 테이프와 달리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음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테이프 시장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CD 플레이어, CD 시장이 형성되죠.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죠. CD 플레이어, CD 시장이 창조되면서 기존의 시장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CD 플레이어에서는 이제 CD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CD도 넣을 수 있는 어떤 용량, 함량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더 많은 CD 종류를 우리는 보유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시대에 MP3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컴팩트한 기기가 등장하면서 CD를 갖고 다니는 불편함 없이도 이 안에 더 많은 노래를 다운받아서 넣어놓게 됐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CD 플레이어 시장이 죽어버리고 MP3 시장이 확 시장에 불타오르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스마트폰 시장으로 연계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업가의 혁신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를 계속 진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더더욱이 우리가 이 경제의 어떤 순환 구조가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계속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슈페터는 불황기에 최대한 빨리 불황을 극복하고 호황으로 이렇게 치닫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노력이 혁신 활동이고 이런 혁신 활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앙트레프레너, 기업가가 행한다. 이런 기업가의 행동을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혁신 수행의 관점입니다. 그럼 슈페터는 이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냐? 이렇게 기업가가 열심히 노력하고 혁신을 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진일보시킬 때 자연스럽게 초과 이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앞에 시장 조정 관점의 커즈너는 이윤 기회가 없으면 혁신 기업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윤의 기업가가 추구하는 이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슈페터는 혁신 활동, 기업가의 혁신 활동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초과 이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럼 맥락이 약간 다름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을 조정하는 관점, 혁신을 수행하는 관점이 모두 기업가 정신의 기능이자 역할임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능은 지금 말씀드린 기능과 약간 유사하지만 좀 더 파격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경제적 기득권을 파괴하고 사회적 질서를 재편하는 데 활용된다라는 겁니다.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경제적 기득권이 파괴될 수 있고 기존의 시장 질서를 재편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이 창출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아마 경제적 기득권들은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언젠가는 그 전체 경제 체제를 정체시키거나 퇴보시킨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상황에
기업가 정신이 함양이 되고 또 많은 기업가의 노력이 있다라면은 그런 경제적 기득권을 파괴하는 기업가의 노력을 통해 시장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이를 통해 장기 성장 동력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아마 경제학자들도 이런 순환 구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론적으로 인식, 이해, 수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현실 경제에서는 경제적 기득권을 파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좀 실용적인 맥락에서는 그 주장을 좀 덜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여기까지 기업가 정신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보아야 될 것이 기업가 정신의 발현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는 비기업가에 비해 이기적 인간 또는 경제적 인간으로 가정하고 기업가적 결과로 이윤을 추구하기에 기업가 정신이 발현된다 라는 관점이 존재하죠.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커즈너의 관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기업가적 동기를 바라보면 기업가와 사업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제가 이제 아마 이 앞에 1장 강의에서 기업가와 사업가의 개념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업가가 추구하는 것은 혁신활동이고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럼 사업가는 뭐냐? 비즈니스맨은 영리와 수익 추구고 궁극적으로 이를 재투자한다. 그래서 규모를 확대한다. 이게 이제 사업가의 활동인 것이죠. 근데 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이윤을 추구하기에 기업가 정신이 발현한다라고 논리를 적용시키면 이 둘의 개념이 모호해지거나 중첩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기업가적 동기에 대해서 즉 이윤만을 추구하는 활동이 기업가적 동기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깊이 있게 기업가적 발현 동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이제 심리적 동기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심리적 상태, 동기를 보유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게 되느냐의 관점인데요. 우선 성취욕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개념입니다.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죠. 성취욕이 높을수록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이 높아지고 개인적인 기술을 축적하려는 노력을 보여 성과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성취욕이 높다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끝까지 잘 완수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이런 책임감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기술 개발로 이어져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자꾸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창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취욕이 높은 사람이 기업가가 혹은 창업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 성향입니다. 적당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calculated risk, 계산된 위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위험 감수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위험을 수용하는 것,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록 위험이 크지만 이 위험을 잘 극복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여러 보상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가치가 더 클 것이다. 이미 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 감수 성향인데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위험 감수 성향은 학계에서 때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위험 감수 성향이 높으면 기업가 정신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
것이 맞지만 그에 반하는 좀 연구 결과가 나오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와 비기업가는 위험 감수성에 차이가 없다는 또 다른 연구가 있더라. 이는 기업가가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즉 기업가와 비기업가의 위험 감수성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좀 더 한 컵을 더 깊게 들어가서 봤더니 위험 감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위험이 찾아왔는데 기업가는 그게 위험이었는지 모르고 이미 시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업가는 위험 감수라기보다는 위험을 덜 인식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호성에 대한 인내입니다. 명확한 결과가 없는 상황을 위협적이라기보다 매력적으로 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관리자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렇죠. 많은 경우 불확실한 것, 모호한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성향들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잘 발현되는 사람들은 그 모호한 상황을 오히려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요즘뿐만 아니죠. 뭐 계속 우리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주식 시장에 잘 진입을 안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런 모호함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줄 거다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좀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제 위치 또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자신의 행동이나 특성이 결과에 미친다고 믿는 정도로 성격 분류에 따라 내재론자, 즉 내재론자는 뭡니까? 자신의 운명을 나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외재론자, 기회, 운 등 외적인 요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에 비해 기업가적 역할을 추구할 동기가 높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기업가의 정신이 발현되려면 이제 내재론자의 주장을 좀 더 많이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기효능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특정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만의 신념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 효능감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또 많은 경우에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성공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이것들을 높이는 것들은 이제는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 자기 효능감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궁극적으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의 신념이 자꾸 높아져 있으면 이게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보다 내 스스로 한번 개척해봐야겠다 하면서 창업 의지로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복원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뭐냐?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풍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에 닥쳤을 때, 즉 어떤 풍선을 바닥에 푹 튀겼을 때 푹 꺼져버리는 풍선이 있는 반면에 어떤 풍선은 바닥에 튀겼을 때 더 높게 튀어오르는 공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레질리언스가 높은 사람,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푹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튀어오르는 사람이 자기
기업가 정신이 높다라는 건데 이런 레질리언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긍정적으로 자기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이런 주어진 고난과 역경은 나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나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 자기인식, 그리고 감정적 안정,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보다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또 자기 통제 규제와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복원력이 높아져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마음의 정돈과 안정이 안 되면 무언가를 새롭게 버리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평정심을 유지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 스스로 한번 많이 좀 노력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관주의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복원력하고 과거에 대한 관대함과 현재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그리고 미래를 찾기 위한 기회 부여가 바로 낙관주의로 인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심리학적 동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예, 두 번째 동기는 경제적 동기입니다. 높은 경제 수준은 기업가 정신 향상에 도움이 되어 창업 의지를 고양시킨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한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경제 수준은 기업가 정신을 저해시켜 창업 의지를 하향시킨다. 즉, 내가 창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높은 경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창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높은 경제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창업을 해야 되냐? 반대로 창업 의지를 하향시킨다라는 주장이 좀 대두되고 있어서 경제적 동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상반된 견해가 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기업가적 기회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반면에 개도국에서는 기업가적 필요성에 의해서 동기 부여된다. 이 기업가적 필요성은 아무래도 경제적 동기의 의미가 좀 많이 배가가 되어 있겠죠. 슈페터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동기에 대해서 이 경제적 요인을 배제하면서 기업가는 결코 경제적 이득이나 금전 욕심으로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진 않는다. 돈을 목적으로 혁신을 창조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가가 호화 생활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상을 봤더니 기업가는 비기업가들에 비해 호화 생활을 하는 건 맞지만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부를 위해 신결합을 하지 않으며 만약에 기업가가 호화 생활을 하려는 바람을 갖는다면 이는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파멸이다. 스스로 망가지는 것이다.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행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슈페터의 이러한 경제적 동기에 의한 기업가적 발현, 기업가 정신의 발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이처럼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는 경제적 동기는 서로 다소 상반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세 번째 동기가 이제 사회 문화적 동기겠죠. 사회적 정당성은 기업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불러와 기업가적 동기를 고취시킨다. 무슨 얘기냐? 사회적으로 기업가를 존중하고 창업을 독려하고 기업 활동의 긍정성이 많이 확보된다라면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발생돼서 기업가적 동기가 고취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문화는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정당성을 통해 특정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고취하게 하고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회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게 된다.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정당성은 결국 우리가 이 앞장에서 소개해드린 롤 모델 이론, 역할 모델 이론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직업 선택 및 어떤 특성의 기업가 정신에 속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업가를 긍정평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서 그 결과 창업을 활성화하게 된다. 창업에 도전할 확률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별도로 슌페터는 이제 경제적 동기에 대해서 돈은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슌페터는 왜 기업가적 동기, 기업가 정신을 외부에 표출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느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슌페터에 의하면 사적 제국에 대한 꿈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적 동기 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제국을 꿈꾸자 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로 고차원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제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부터는 나의 영향.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의 자아 실현 욕구를 보면 맨 끝에가 뭡니까? 맨 상단이 뭡니까? 자아 실현. 네, 욕구 아니겠습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을 보면 이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는 경제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과 공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활용하려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기업가는 기업가적 동기에 대해서 자신의 사적 제국을 이루고 이를 위한 꿈과 의지를 가질 때 기업가적 동기가 발현된다. 또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기업가를 인지하여 자신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의지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우리 웨이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는 자본주의의 주요 동력으로 우리가 이제 스포츠적 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업가는 항상 위너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조의 기쁨을 발현한다. 창조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렇게 창조된 것을 통해 사회에 표출했을 때 기여하는 의지가 나의 기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기업가적 동기를 발현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업가적 신의 기능과 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기업가가 되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는 동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죠. 설명드린 대로 심리적 동기, 경제적 동기, 사회 문화적 동기, 자신의 꿈과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 또 창조의 기쁨, 이런 동기를 촉진시키는 것이 기업가 정신 함양의 목적이고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에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 함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성공에 관한 겁니다. 기업가적 성공. 이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표출되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만들어내는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고민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의미가 명확하게 고정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정량 지표라든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척도화하기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는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전통적 기업가 정신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일차적으로 개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전통적 기업가 정신에서는 기업가는 위험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독자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많이 강조되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는 기업 운영의 목적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력을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며 사회를 위한 이익 창출 활동을 지향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 정신입니다. 또 우리 빌 게이츠가 이런 개념을 좀 제시했습니다. 창조적 자본주의의 개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캐피탈리즘. 이게 뭐냐?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 전통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모두 수용하거나 혹은 이 가운데 선에 있는 형태, 기업군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창조적 자본주의의 개념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하도록 해 이익을 내는 것이 비즈니스의 주요한 목적이지만 이를 넘어 사회 변화에 기여한다 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게 크리에이티브 캐피탈리즘, 창조적 자본주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떤 개념, 환경, 조건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상이하기에 기업가적 성공이 됐다 혹은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선 우리가 기업가적 성공, 사실 기업가적 성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기존에는 정량적 성과지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왜냐? 가장 매력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왜? 딱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서의 매출, 이익, 판매량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재무적 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매력적인 평가 방식이면 분명합니다. 또 전체적인 비용과 경영자가 투자한 시간, 수입, 성장 혹은 초기 투입 자본에 대한 수익과 보상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제 정량적 성과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대부분 특히 이제 경영학에서의 어떤 성과를 결과 변이로 놓은 많은 연구에서 이런 정량적 성과 지표를 결과 요인으로 놓고 그 결과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연구를 해왔는데 과연 이런 정량적 성과 지표가 합리적이냐라는 의심이 최근에 많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량적 지표들은 기업의 생애주기, 조직 규모, 적용된 분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애 주기에서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장, 후퇴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주기에 하락하는 시기에 걸렸을 때 성과지표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앞에 들어간 여러 변인들이 잘못됐다라고 개념 짓기가 합리적이냐라는 것이죠. 또 기업가적 성과에 대해 한 관점만을 조사하는 것은 수반된 여러 과정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제한적이며 한 관점에서의 지표는 다른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사업 활동을 내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조직의 성과 측정은 굉장히 회고적이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로 일시적이거나 성공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산업군은 확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친 후에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 어떤 특정 기업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는 기업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혜택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결과론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매출, 수익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 지표는 기업가적 성공을 개념하는데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지적이 대두된다는 것이죠. 이에 이제 등장한 개념이 인지적 성과 지표 도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인지적, perceived죠. 정량 지표가 굉장히 판단하기 쉬운 근거고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라는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굉장히 정태적이거나 또 한 시점에서의 결과가로 모든 걸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유형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조건 경제적 부가가치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는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각 기업에서 스스로 인지하거나 추구하는 지표를 통해 기업가적 성공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과의 측정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객관적인 정량 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인지된 성과가 더 의미가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업가적 문화는 문화적인 이슈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고 또 개개인의 관점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부의 성취는 성공의 전형적인 지표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 성별의 차이, 기업의 유형 역시 기업가적 성과를 다르게 이해하거나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지표, 특히 인지적 성과 지표를 도입해 기업가적 성공 여부를 결정할 지표로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인지적 성과 지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인지적 성과 및 성과 측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성공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학자들의 주요 주장이죠. 경제적 요소들은 계획, 전략, 혁신, 기업가적 성향, 어려운 환경, 여건 등의 효율적 사용을 포함한다. 또 심리학적 요소들은 성취, 통제 위치, 위험 감수성, 인적 자원, 문제 해결 방식, 자기 주장, 대인 간의 소통, 자기 주도력 등에 대한 필요성, 독립, 자유, 직무 만족, 금전 보상의 추구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만큼 다양한 지표들이 이렇게 인지된 인지적 다양한 지표들이 성과를 추구하는 데 활용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또 관리적 요소로는 비전과 자기 주도력이 성공에 기여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또 혁신 추구, 비즈니스에 대한 추진력, 기회 인식과 활용 이런 것도 성과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적 성과 측정 지표의 중요성을 주장한 학자들의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셔라는 학자는 조직 내 성과 측정 및 성과를 개념하는 시도를 했는데 여러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추구하는 성공 테마를 보시는 것처럼 9가지 요인으로 뽑아냈습니다. 즉 기업가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뭐냐, 또 성공을 측정하는 성과 지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업을 창출하는 것과 그 안에 브랜드를 창출하는 활동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응답된 것이 내가 성공했다라고 인정, 평가받는 데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지, 인정, 존경이라는 응답도 꽤 높았고요. 또 한순간의 성공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성장, 이것이 성공 테마다. 또 역할과 라이프 스타일의 자유의 선택, 즉 독립성이죠.
내가 내 기업 안에서의 성공 여부는 말 그대로 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인지적인 거죠. 또 자신의 관여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사업. 내가 굳이 없어도 알아서 돌아가게끔 사업체를 만드는 것. 이랬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량지표로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책임감 있는 산출물을 확보했을 때, 그렇죠. 매출을 얼마 올렸고 영업이익이 얼마를 올렸고 라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책임감 있는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냈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고객의 양과 질, 풍족하게 성공적으로 다른 것들을 만드는 일 등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 테마를 보시면서 뭘 좀 느끼셨습니까? 기존보다는 좀 더 다양한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까지 기업가들은 성공 테마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슨이라는 학자도 2011년도에 이런 성공의 다양한 정의, 즉 기업가적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서 여러 이제 질적 연구를 1차적으로 했고 그 질적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양적 연구를 추가했더니 기업가들이 느끼는 성공의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수입이 좋아야 돼, 수익이 좋아야 돼, 회사가 성장해야 돼 와 같은 정량적인 것들 지표를 성공 테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더하기 유연성, 자율성,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같은 개인 차원, 그리고 일가 삶의 균형도 개인 차원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종업원, 지속 가능한 조직 창출, 흥미롭게 일하기와 같은 이 정성적인 요인, 정성지표죠. 이를 이 세 가지 테마로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업가적 성공의 의미 혹은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대상, 상황, 시기,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또 정량적 지표 중심에서 점차 종업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과 같은 조직 차원,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개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량, 조직 차원, 정성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 차원 이 세 가지로 다양하게 확대 파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인 기업가적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업가적 성공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적 성공을 판단한다면은 기존의 평가 지표는 매출, 수익, 성장 이런 것만 들여다봤는데 최근에는 다채로 왔기에 우리가 매출이 좀 떨어지거나 아주 급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도 나의 성과 지표,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를 수용하는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의미, 방향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성공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볼 것은 기업가 정신의 그렇다면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 이윤과 더불어 한번 이윤의 개념과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가 정신을 결정하는 요인은 한 국가의 문화, 경제 발전 상황, 제도, 기술 발전, 교육 수준 등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의 수준을 과거에는 이제 경제적 척도로만 성장률과 같은 것로만 받아들였더니
좀 문제가 있더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앙트러프레너십 모니터라는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보다 이제 다채롭게 언급해 놨다시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기업가적 활동, 자금 조달, 기업가 정신 교육, 정부 정책,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연구 개발, 내부 시장의 개방 정도, 기업가 정신에 대한 물적, 상업적, 법률적 간접 자본, 사회적 규범 이런 것까지 한 나라의 기업가 정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지표가 굉장히 거시적이고 또 지표 중심이기 때문에 측정 수준이 굉장히 복잡하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은 외부의 영향 요인, 외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슌페터가 강조한 대로 기업가는 외적 요인보다 내적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개념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또한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창업 활성화나 신생 기업의 탄생이기보다 사내 기업가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기업 가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를 구축하여 지식 창조 및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의 유형을 굉장히 요즘에 점점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것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뜯어봤더니 단순하게 창업을 활성화하거나 또 스타트업 같은 신생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도 일부 기여하지만 더 임팩트 있게 기여하는 것은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즉 기존 기업에서 보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사내 창업을 통해 독립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성과의 창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라는 기술적 측면보다 한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 그 사람이 창업가는 기존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든 기업가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가 정신이 과거에는 창업에만 포커싱이 돼 있다면 지금 점차 사내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등, 뭐 글로벌 기업가 정신 등등 각 분야로 계속 퍼뜨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기업가 정신을 이제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GEDI의 지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업가적 태도 그리고 기업가적 능력 등 두 가지 테마로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GEDI에서는 기업가적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면서 기업가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먼저 기회 인지입니다. 국민들은 창업을 위해 기회를 인지하는가? 또한 제도적 환경은 그러한 기회에 의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가? 또 스타트업 기술 관점에서 국민들은 그들 자신의 인지력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는가? 또한 대학 교육 및 관련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가? 또 위험 수용 관점에서 각 개인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은 위험을 낮추거나 불완전한 제도는 오히려 추가적인 위험을 제공하는가? 또 네트워킹 관점에서 기업가들은 서로 알고 지리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네트워킹에 집중하는가? 또 문화적 지원 관점에서 각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기업가 정신을 선택하기 용이한가? 혹은 부정부패가 기업가 정신을 다른 경로와 관련하여 어렵게 만드는가? 또 기업가적 능력 관점에서는 기회의 시작, 기업가들은 필요보다
기회에 의해 동기부여되고 있는가? 거버넌스 이제 지배 구조죠. 기업가가 되기 위한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가? 또 기술 흡수 측면에서 기술 섹터는 풍부하고 비즈니스는 신속하게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가? 또 인적 자본에 있어서는 기업가들의 교육 수준은 높고 숙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가? 경쟁 관점에서 기업가들은 독특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가? 제품 혁신 관점에서 국가는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프로세스 혁신 관점에서 비즈니스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우리가 스템이라 그러죠. 네 가지 학문 분야입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분야에서 높은 인적 자본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나라의 기업가 정신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런 겁니다. 예, 세 개가 더 있죠. 높은 경제 성장률. 비즈니스는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세계화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들은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원하는가? 경제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기에 충분한 복잡성을 갖고 있는가? 위험 자본 관점에서 개인과 투자자 모두로부터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기업가 정신 지수를 확인하고 국가 간 비교하는 활동들이 지금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얻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윤인데 이윤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업가와 사업가의 구분이 될 수 있고 합쳐질 수도 있고 또 기업가 정신 함양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앞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커즈너와 슌페터의 관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슌페터는 기업가는 시장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동안 이윤이 창출되는데 이는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에 대한 보상이자 이전에 식별되지 않는 기회에 대한 기업가적 민첩성, 기민성 덕분에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가가 하는 활동은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인데 그 이윤은 하나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성,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접근하지 않을 때 나는 과감하게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보상 아니냐? 또 나는 남들보다 기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윤을 정당화하는 관점이 커즈너의 관점입니다. 근데 슌페터는 이윤을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관점이에요. 기업가는 새로운 불균형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내가 하는 활동은, 기업가가 하는 활동은 혁신활동이고 이 혁신활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근데 이런 활동을 열심히 내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윤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윤은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esidual, 나머지 보너스, 잔차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슌페터는 제시하고 있는데 커즈너가 맞다, 슌페터가 맞다, 절대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관점이 기업가 정신에서 이윤을 바라볼지 우리 스스로 개념 정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슌페터의 관점이 좀 더 많은 학자들한테 수용력 있게 혹은 의미 있게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 문화적 환경 여건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업의 활동은 뭐냐라는 관점에서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뭐 수익 창출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ESG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좀 평가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E는 이제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S는 social, 사회와 기여 여부, G는 governance, 기업의 지배 구조. 근데 이런 개념들이 또 뭐 CSR, CSV 이런 개념들이 급격히 이제 강조되면서 슌페터의 관점이 기업가 정신의 어떤 이윤을 바라보는 관점,
개념으로 수용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즈너와 슌페터의 이윤에 대한 관점은 다소 대비를 이루지만 기업가의 활동은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 자체의 목적을 두고기보다는 각기 다른 목적의 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업가가 시장의 균형을 향하여 움직이든 새로운 불균형을 창조하든지 간에 그러한 일련의 기업가적 활동 후에 이윤이 발생된다는 인과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과관계가 사업가와 기업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에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에서 이 점도 우리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왜 기업가 정신이 함양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성을 좀 갖고 함양을 위한 노력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로 좀 넘어가면 3절에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경우 사실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의 구분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업가 정신의 어떤 이론적 내용을 좀 다소 깊이 있게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의 어떤 의미 또 구분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창업 과정은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필요 자원을 획득 조직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창업 과정은 기업가 정신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에 이제 기업가 정신 상당수의 연구와 대중 인식은 창업과 기업가 정신은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창업이다.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은 문헌을 보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밀러 교수가 최초로 앙트레프레너십 이꼴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이를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슌페터가 제시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인 새로운 것을 도입하여 새롭게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 신결합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또 기업가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창조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두 가지의 슌페터의 개념을 비교적 이제 협의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보다 보면은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되냐? 기업가 정신을 창업이나 기업 성과 지표로만 파악할 경우 논의가 굉장히 지나치게 단순화되면서 그 유용성이 제한되어 기업의 특징이나 기능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용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창업률은 경제 유형, 외부 요인에 따른 경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에 기업가 정신이 높다고 반드시 창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에 대한 근거로 보시는 것처럼 창업률과 어떤 한 국가의 개발 형태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것인데 요소 주도형, 효율 주도형, 혁신 주도형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은 요소 주도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발 도상국 조금 우리가 예전에는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 표현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막 개발 도상국에서는 아무래도 개발해야 될 거리가 높기 때문에 기회가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창업률이 높고 효율 주도형, 이제 중진국,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인가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국가들에는 이미 개발 도상국의 지위를 많이 누려왔기 때문에 창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진국을 봤더니 오히려 혁신을 테마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됐지만 사회를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이냐,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소셜 토픽이
창업에 대한 이슈에 사람들이 집중한 나머지 혁신적인 창업 형태가 많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어떤 국가 경제 체제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창업률이 결정되는 것이지 기업가 정신이 높다고 반드시 창업률이 높다라고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제시된다는 것이죠. 또 기업가 정신은 기존의 기업 혹은 새로 창업한 기업 모두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느리게 성장하는 기업, 나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 이렇게만 한정 짓고 개념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피터 그리고 워터만이라는 학자는 그들의 연구에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서 그 성공 요건의 하나로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 촉진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 기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논의를 단순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한 번 더 반론을 하면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경우 창업 유형에는 기회형 창업, 생계형 창업, 기술 창업, 비기술 창업 등 다양하기에 어떤 창업에서는 굳이 우리가 앞에 1장에서 공부한 이런 기업가 정신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창업자라고 할지라도 개인과 조직의 발전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놓을 때 창업을 이 안에 부분 집합으로 좀 포함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업가 정신이 높으면 창업 성공률이 높다. 이런 창업을 결과 변인으로 놓고 이렇게 동일한 개념,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놓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더 많이 힘이 실리고 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기업가 정신은 창업 외에도 요구되는 것이기에 그간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 교육으로의 이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그럼 어떤 교육으로 우리가 개념 짓고 우리나라에서 보다 강화시켜 도입을 해야 한다라면은 EU에서 만든 모델을 우리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지난 2006년 EU에서는 오슬로 아젠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직업교육,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초, 중, 고의 필수 교육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가 정신 교육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시민 육성이라는 광의의 개념에서 출발이 요구된다. 또 이 오슬로 아젠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의 목적은 창업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EU 회원국의 한 청년이 유럽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교육으로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의미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좀 의미 있게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제 창업하는 요령으로만 특화할 것이 아니라 조금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통해 그들이 본인의 어떤 열악성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인 경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교육으로서 제공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근거가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을 진로나 직업 교육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 교육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모험심과 정열을 통해 무언가를 개척해가며 열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단순히 주어진 직무만을 잘 수행해내는 기능을 가진 수동적인 존재로 걸러지는 전통적인 취업교육과는 다르다. 그렇죠. 이제 자기 주도력을 기르는 것이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를 뒷받침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고 설사 앙트레프레너 기업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가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며 직장 생활에서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하게 하는 효과가 검증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 확산의 어떤 이론적 기반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창업교육은 기업가 정신의 내부로 받아들여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산출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물 중에 큰 비중을 지닌 성과로 창업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에서는 진로 수립 관점에서 어떤 맥락과 내용이 제시돼야 되냐? 기업가 정신을 여러 개념 특성 봤을 때는 시대 변화 흐름에 대한 인지력이 학습자들에게 제시돼야 된다. 또 그 안에서 기회를 파악하는 방법, 기회 요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또 제시돼야 된다.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 흐름, 기회 요인 파악, 그에 따른 진로 계획 수립, 그리고 이런 계획이 계획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함양될 수 있도록 자아 실현 욕구 형성하는 내용이 또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에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진로의 성취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KSA라고 그러죠. Knowledge, Skill, Attitude를 모두 교육시킬 때 진로 수립에 목표를 둔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 함양에 대한 내용 2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